네, 오늘 뉴스특급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저 공이 몇 개인지요. 북한이 괌을 뚫을 확률 미국 말로는 0.000 하여튼 01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요. 북한이 괌 타격 발언 이후 한반도의 긴장 수위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의 격양된 반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지금 강대강입니다. 먼저 북한 잠깐 먼저 다녀오면 신 대표님 10만 명 군중 대회를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많이 하는데 심지어 황병서, 리명수 군수 내부 총출동했어요. 네. 저게 이제 저 군중 대회를 하고 군중 대회는 인민들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군인들이 또 모여서 합니다. 그것은 결국 민, 군 그러니까 그 북한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총력으로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겠다. 결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러니까 뭐 민간인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을 지탱하는 근간이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군인들까지도 지금 최고 사령관의 어떤 결정에 절대 충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 집회를 열 뿐만 아니라 또 김낙겸 사령관이 직접 언론에 등장을 해서 또 대변인이 아니라 전략군이 직접 뭐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 이게 예전에는 이제 전략 로켓군이라고 해서 그 사령관이었는데 2012년도 제4차 전당대회 때 그때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어쩌면서 김정은 시대의 가장 핵심 실세로 부상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 보면 뭐 육해 공군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지만 특히 이제 미사일과 핵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원들을 사실은 저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기존의 어떤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 전략군에 대한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IRBM이나 ICBM 같은 경우도 다 이 전략군에서 개발한 것이고 특히 이 김낙겸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이 상당한 발전 수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가장 핵심적인 측근으로 이제 부상을 했고 그 김낙겸이 직접 이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제 괌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즉 이제 뭐 다른 어떤 관계자가 아니라 실제로 로켓을 관장하고 있는 사령관이 저렇게 구체적인 어떤 경로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의지가 높다.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김정은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김낙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은 꼭 김정은의 의중이겠죠. 그런데 신 대표님 어제 뭐 구체적으로 뭐 타격 목표, 뭐 거리 다 얘기했습니다만 정말로 18분 만에 괌 포격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 화성 14형을 3,700km 고도까지 올렸다가 이제 한 980km 떨어뜨렸는데 그것의 총 비행 시간이 한 40여 분 된다고 하죠. 따라서 그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위로 올라갈 때 속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천천히 올라갔다가 그 어떤 그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 가서의 비행은 마하 7에서 마하 8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비행을 하다가 내려 꽂을 때 또 중력 가속도가 더 붙어서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아하. 따라서 한 3,300km를 비행을 한다고 하지만 올라갈 때의 상승할 때는 시간을 좀 잡아먹지만 비행할 때는 마하 7, 마하 8 그러니까 시속 한 8,000km에서 9,000km 정도로 날아가니까 17분여 만에 괌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데 일각에서는 8월 중순으로 시기를 못 박은 것이 좀 여지를 열어놓고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는 중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체로 하는 분석 중에 그 분석이 제일 높게 이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또 자기들의 그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장이 뻥카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 과대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런 게 하나 이제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로 두 번째 분석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실제 행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이렇게 김정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전략군 사령관이 직접 거리, 속도, 탄착점 그리고 비행 경로까지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다 해놓고 이걸 안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양쪽 다 어떤 전략이든지 간에 결국은 미국과의 직접 교습을 이끌어내고 그 교습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략군 사령관인 김낙겸이 직접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와 아주 자세한 데이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총사령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제 결행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사령관이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예. 김정은이 쏘라고 하면 자기는 지금 쏠 준비가 다 돼 있다. 모든 기술적인 준비는 다 돼 있고 다 되어 있다고 총사령관에 보고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8월 중순 이후라고 하는 것이 8월 22일 날 UFG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한미연합 훈련. 그렇죠. 한미연합 UFG 군사훈련을 하는데 실제 기동을 하고 막 합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김정은을 참수작전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번에 어떤 시뮬레이션 훈련을 할 거예요. 그 UFG 훈련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남았는데 이 일주일 동안 그 북한과 미국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설전을 계속 하겠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북한이 원하는 뭔가 새로 어떤 그 국면 개선될 수 있는 국면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결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굉장히 강하게 지금 던져놓고 미사일 발사할 준비, 기술적인 준비까지 다 해놨다고 총사령관에게 보고했는데 뭔가 국면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사령관이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겁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UFG 훈련하기 전까지 또는 UFG 훈련이 진행되는 중에 그러니까 8월 한 25일, 26일 어간중까지 뭔가 북한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면 김정은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뱉어놓은 말이기 때문에 결행을 해야 된다. 왜냐? 김낙겸은 자기로서는 할 일 다 했다 이거죠. 나는 준비 다 해서 총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제 명령만 내리면 한다. 그런데 명령을 못 내리면 어떻게 되죠? 명령권자가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군중 집회, 어제는 10만 시민 집회, 오늘은 군인들 다 모아서 또 군인 집회까지 했는데 이 모든 군인들이 준비 다 됐다고 지금 결전하자, 미제하고 결전하자 하는데 총사령관이 꼬리를 내렸다. 큰일 나죠. 그래서 미국이 한 보름 내에 획기적인 어떤 제안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저희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근데 사실적인 저는 뭐 대표님 진짜 저희 뭐 겁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고 진짜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사실 뭐 강대강 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설전 얘기했지만 오늘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엔 더 셉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Let's see what he does with Guam. He does something in Guam, it will be an event the likes of which nobody's seen before. What will happen in North Korea? You'll see. You'll see. And he'll see. He will see. It's not a dare. It's a statement. 미국이 저렇게 호언장담하는 걸 제가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미사일이 괌을 향해 발사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오른쪽에 준비한 걸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철벽 방어 얘기인데 아까 18분 정도 신 대표님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속도가 똑같은 게 아니라 천천히 가다가 훅 날아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미국의 철벽 방패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 이걸로 그 북한의 화성 12형이 충분히 요격 가능하다. 맞습니까? 일부 맞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SM-3가 지금 뭐 도표에도 만들어놨지만 사거리가 한 1,000km, 요격고도 500km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거리 한 700km 정도 돼요. 예. 요격고도는 500km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3,300km를 비행해서 날아가려고 하면 아마도 저 미사일이 최소 1,200km 이상 또는 요격을 피하려고 하면 지금 한 6,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판단되는데 화성 12가 그러면 3,300km만 날아가면 되기 때문에 연료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각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요격고도가 500km 이상은 SM-3가 못 올라가는데 그보다 더 높은 지역으로 해서 동해상공을 지나간다든지 또는 그 괌 직전에서 갑자기 급강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SM-3가 막을 수 잠시만요. 있는 이 고도, 이 포물선을 SM-3가 뭐 괌하고 한국 상국 태평양 어딘가에서 요격을 각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각이 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이지스함이 북한 지금 뭐 심포 지역쯤 된다고 지금 분석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해역하고 가까운 공해상으로 가서 아예 북한하고 아주 가까운 공해상으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미사일이 딱 뜨면 이제 바로 SM-3를 쏴서
SM3가 하늘로 따라 올라가면서 그냥 격추시켜 버리는 게 가장 확률이 높거든요. 원래 SM3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북한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괌 쏘려고 안 했다. 우리는 또 지금 그 실험한 건데 왜 우리를 또 이렇게 이거는 군사 공격이다 우리에게 대한 그렇게 지금 북한이 또 오리발 내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반격을 하려고 하면은 괌 인근에 뭔가 떨어질 때 액션을 보여야 자 우리는 공격받았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뜰 때는 미국이 때리는 건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그때가 사실은 제일 확률 높은데 그럼 그때는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 꽂을 때 해야 돼. 중간 비행 단계에서는 못 해요. 또 교묘한 게 일본 히로시마현을 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히로시마현에 일본의 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제4호유대군. 요거 지나갈 때 여기 일본을 지나가잖아요. 예, 히로시마에 쿠레라고 있는데 그 쿠레에 일본의 제4호유대군 거기에 또 이지스함이 2척이나 배치돼 있어요. 웃기면서 지나가는 거죠. 어떻게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 미사일 막는다고 이지스함 8척에다 갖다 놓고 했는데 예.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제 비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내려 꽂을 때 과연 이 SM3가 마 15 이상으로 내려 꽂을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방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0.0001%의 확률을 막을 수 있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확률이 한 60% 정도. 60%. 예, 정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드 또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괌에 이제 사드가 한 개 포대가 있는데 저는 사드는 못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철벽 방패 첫 번째 이지스함이 막을 확률이 저기는 뭐 99.99%인데 60% 정도로 봤다면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예. 이 이지스함의 SM3가 그동안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한 게 거의 다 스커드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미사일들이에요. 즉 비행 고도 또는 내릴 꽂는 어떤 속도가 마 7에서 마 8 정도, 많아도 마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대상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SM3 블록 1이 79%의 확률이에요. 요격 확률이 한 발이. 79%. 근데 두 발 쏘면은 이게 또 승수 효과가 있어서 97%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일단 한 발은 79%. 그러면 여러 발 쏘면 자꾸 이제 그 확률을 줄여가지고 뭐 100에 수렴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을 테니까 저는 그러나 이것은 마 16, 17 이상의 대단히 빠른 그동안 테스트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목표물이기 때문에 확률이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대표님 그렇다면 사실 상승 단계에서 요격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 네. 저희 한반도 인근에 이지스함을 배치를 해서 사실 요격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북한에게 어떤 그 외교적 반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죠. 이미 이제 공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건 아니었다. 이게 아니고 다음 거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는 밤 쏠라고 한 게 아닌데 왜 미리 선수 쳐서 요격하느냐? 그렇죠. 왜 우리 공해상 가까이 이지스함이 NLL 북쪽으로 들어와서 북한 영토와 아주 가까운 NLL 북쪽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그 요격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북한 입장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위다. 이렇게 또 어떤 선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미국 입장에서는 괌 근처에 떨어져야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생기는 것인데 그 카드를 미리 잃어버릴 어떤 걸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 군사 전문가시니까 잠시만요, 교수님. 이게 신 대표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99% 정도 수준이 아니라 60% 이상 정도의 이 요격 확률이 보고 미국의 두 번째 철벽 방패인 괌에 있는 사드도 막상 이 근처까지 날아봐도 요격을 쉽게는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까? 이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 요격? 그거는 저는 그 0.1%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의미가 없는 의미 거예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왜 의미가 없냐? 지금 현재 2018년 8월 현재는 사드와 SM3 즉 이지스함이 데이터 연동 즉 네트워크 시스템이 확립이 안 됐어요. 저게 2018년 내년 정도가 되면 사드의 레이더, 사드의 미사일과 이지스함의 레이더, 이지스함의 미사일이 상호 연동되는 작업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드와 이지스함은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됩니다.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지스함 따로, 사드 따로 해야 되니까 두 방어막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호환이 안 돼요. 내년 되면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쏘면은 저는 0.1%란 거죠. 왜냐? 사드의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마 15예요. 그런데 이 미사일이 종말 단계 쏟아질 때 마지막 돌입 단계에는 분명히 마 16에서 마 18 정도 그 어간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드가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빨리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목표를 어떻게 때립니까? 예. 심지어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는 막 20이 넘는다 하거든요. 속도가. 그렇게 추정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저히 이게 레이더에서도 잡히지 않고 실제 사드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 사드 미사일의 속도가 마 20을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더 늦은 속도의 미사일이 더 빠른 미사일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실효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주에 사드 포대가 배치가 되는 거에 우리가 국민적 불안감 때문에 위안으로서 설치 가능하고 또 어쨌든 그 엑스밴드 레이더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고고도 미사일을 쏘아서 만약에 우리 남쪽에 떨어진다면 그때는 이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드로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지삼에 있는 SM-3로 초기에 잡아야만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건 방금 이제 신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아주 교모하게 하는 것이 고도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영공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영공 100km 이상은 영공 주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을 지나가는 고도에 대해서 이제 일본도 문제 제기를 하기가 국제법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괌 밖에 30-40km 밖에 탄착점을 이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럼 이거 12L이 바뀌니까 영해상에 떨어지는 것이라서 미국 입장에서 이걸 또 침략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국제법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매우 교모하고 정교한 작전으로 이 경로와 고도와 속도와 탄착점을 다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하지만 저희가 이 키워드에서도 잡아봤듯이 미국에서는 절대 못 뚫는다. 우리는 강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 미국의 군사 전문가나 미국 국방성 등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본하고 함께 지금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이제 패트리어트 팩3를 통해서 일단은 뭐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함께 막겠다는 이제 작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이게 보면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 초기 단계에 아마 제압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국제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은 뭐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공격당한다. 그다음에 또 만약에 요격을 못 한다면 이거는 미국 입장에 상당히 큰 수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아마 이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제목이 철벽 방패라고까지는 아니고 혹시 이 물음표에 더 방점을 찍을 수도 있는 미국으로서는 아직도 약간 뭐 여기 계신 군사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센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신 대표님 이렇게 된 마당에 만약에 요격에 자신이 없다면 진짜 미국이 요즘 말하는 것처럼 이 사단이 벌어지기 전에 선제 타격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여격 행위를 나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성공 가능성이 사드는 지금 현재는 의미 없고 만약에 이 북한이 지금 내년 2018년도에 쏜다면 여격 행위에 들어갈 수도 있죠. 왜냐? 사드와 이지스함이 연동이 되니까. 그런 이지스함의 펀치인 SM-3는 펀치 리치가 아주 길고 사드의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아주 길어요. 이걸 서로 합하면 굉장히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지금은 사드는 탐지거리는 굉장히 긴데 펀치력이 아주 쇼펀치입니다. 200km밖에 못 날아가요. 그리고 이지스 레이더는 1000km밖에 못 보는데 이 어떤 미사일은 또 훨씬 또 더 사정거리가 길거든요. 내년 되면은 이걸 엮으면은 굉장한 무기가 되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은 여격행위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괌 주변에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위협을 느꼈다. 위협을 느끼면 그게 공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고는 이제 어떤 그 선제 타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요격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것을 빌미로 북한 뭐 김정은 뭐 참수작전 나선 거나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CIA 국장인 이야기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핵과 김정은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핵을 제거하든지 김정은을 제거하든지 김정은을 제거하면 핵을 사용할 의지를 제거하는 거죠. 의지를 놔두고 또 수단을 제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지와 수단을 다 같이 제거할 수도 있는데 의지와 수단을 다 같이 제거하려면은 한국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의지든 수단이든 하나만 제거를 하는 작전에 들어가야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의지냐, 즉 김정은을 죽이는 거냐, 아니면은 김정은을 놔두고 중국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김정은을 놔두고 수단인 핵만 제거하느냐, 이제 이런 쪽에 고민을 하다가 어느 한 분야의 작전을 나설 가능성이 큰 거죠. 예, 뭐 이런 와중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와중에 일본의 한 놀라운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 9일 북한의 건국 기념일에
타격을 하겠다, 공격하겠다 뭐 이런 취재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주간 현대라는 잡지가 조금 센세이션한 잡지인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때 사실상 상당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것이죠. 그 뭐냐면 이제 9월 9일 날 도열했을 때 결국은 이제 평양의 중심부, 즉 바로 김정은을 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심리전 효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페이크 뉴스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뉴스 자체가 가지고 오는 어떤 위협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북한 측으로서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수단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이 대부분 군 출신입니다. 예. 지금 존 켈리 지금 미국 백악관 비서장 같은 경우는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국무장관, 국방장관도 비롯해서 대부분 다 이제 군사 전략가 출신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내에서 보면 비둘기파가 별로 없는 편이죠. 어떤 면에서 군사 작전에 상당히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강경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국내적 사정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인기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또 개인적인 또 성향도 있죠. 저렇게 지금 말을 많이 쏟아내놨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지금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점점 돌이킬 수 없는 다리로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경고 자체는 북한 측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9월 9일이면 한 달도 채 안 남은 그렇죠. 거잖아요. 만약에 저 언론의 말이 맞다면 북한의 공습도 미국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미국과 북한의 이런 군사적 힘겨루기에 정작 불안한 건 미사일 위협에 놓인 괌 주민들일 겁니다. 현지 상황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Scary, you never know what could happen, and everyone's saying, oh, what are we gonna do? Like, we're just discussing what are we gonna do. I'm like, dude, you can't do anything. You can't run and hide from a nuclear bomb or a threat. We're basically gonna be wiped out. We're gonna die, or we're gonna eventually shrivel up and die from all of the effects and the radiation and whatnot. It's actually been scary since yesterday. So right now, I'm planning with my family to, like, what are we going to be doing from here on till whenever this is. So we're trying to plan out if there's an emergency and things like that. 사실 지금 북한 미사일 재진입 기술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 주민들의 우려대로 괌의 피해가 굉장히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북한이 뭐 실제로 지금 뭐 김낙겸 전략사령관은 괌 주변 30km, 40km 해역에 떨어뜨리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시니까 뭐 괌 주민들이 저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 미사일의 정확도를 우리가 지금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목표는 30km, 40km를 했지만 그럼요. 미국이나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은 위성의 도움으로 계속 그 어떤 그 경로를 보정받으면서 보낼 수가 있는데 북한은 위성이 없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위성을 빌려줄 리도 없죠. 그러면은 쏠 때 아예 경로를 입력해놓고 그리고 계속 이제 북한 지상에 있는 그 지휘 통제소와 그 미사일을 계속 교신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위성을 보면서 그대로 경로를 계속 보면서 보정을 해나가면 괜찮은데 지상에서 북한에서 그걸 이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예. 만약에 30km 훨씬 이렇게 비켜가서 괌 육지에 만약에 떨어지면 아까 보았던 저런 호텔이나 뭐 이런 곳에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북한이 핵을 장착할 리는 만무할 일이고 만약에 재래식 탄두 그냥 일반 폭탄을 장착을 하고 500kg짜리 탄두 전체가 폭탄이라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아까 그 호텔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호텔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500kg 재래식 탄두 같으면 우리 여기 저 채널A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다만 밖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반경 한 200m 내에 있는 사람들이 한 50m 내에 있는 사람은 뭐 거의 다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한 200m 정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치명상을 입을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살상 효과를 내기는 힘든 게 500kg짜리 탄두인데 이게 이제 핵이면 괌 전체가 다 한 20만 명 이상 사망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어디 뭐 영토 조금이라도 떨어져도 바로 전면전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런 긴장 속에서도 국내 괌 관람객 대부분은 일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한번 더 목소리로 들어보실까요? A big deal because in South Korea every day North Korea want to attack us. They say I will attack you. We will threaten, but there's always nothing happens. So maybe Korean people don't care about that.
Looking at the news last night, and it's pretty crazy. And I don't know, I've been looking at the people here acting like nothing's not a problem, but I think it's a really big problem for us. 두 인터뷰 내용이 좀 확연하게 다른데 황 교수님, 한국 학생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북한의 미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둔감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괌은 이런 위협이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그 괌 주민들은 이런 큰 위협과 두려움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몇 년 단위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꼭 일어날 것 같고 닥쳐 있는 것처럼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좀 내성이 생겼다 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면이 있고, 또 과거 정권에서는 또 이 공포감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확대해 가지고 실제 그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또 공포감을 줬던 적도 있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이렇게 둔감한 이런 면이 하나가 있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전쟁 위협에 대한 여러 관계를 거쳐오면서 국민들도 전쟁이라는 건 결코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에 있어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행동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하는 이제 학습 효과가 또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국제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지만 우리 국민이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그렇죠. 국민들은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예견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도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도 조금 있습니다. 야당이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운전대는 잡았지만은 갈 길을 잘 모를 때는 좋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라도 훌륭하고 탁월한 군사 전략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안보 라인을 보강하고 재편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강 건너 불구경도 유분수죠.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데 정말 기가 잘 노릇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고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불감증에 빠진 것입니다. 야당의 이제 비판의 수위를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신 대표님 군사 전문가니까 일단 어떻게 보세요? 문 대통령이 어제도 뭐 회의를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안 하는 게 그게 의도된 이제 치고 빠지기인지 아니면 좀 더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지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저는 그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말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수사적인 것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말릴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또는 김정은을 우리가 말릴 수 있는 능력이 되냐, 그걸 판단해서 만약에 말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포탄이 안 날아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서울 불바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불바다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포탄이 안 날아올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플레이어면, 우리가 미국과 같이 활동하는 어떤 그 게이머면 북한은 우리도 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계자면 어떻게 됩니까? 구계자를 또 적으로 끌어들이면 북한은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마도 이런 어떤 그 전략적 판단에서 조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느슨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현실적 차원에서 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조건 반사적으로 서울에 포탄이 날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포탄을 날리게 되면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군이 개입하게 되죠. 한국군이 개입하면 김정은은 반드시 체포가 되어서 후세인처럼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포탄을 날리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고 있을 때 러시아나 중국을 바로 요구해서 어떤 협상을 요구를 한다면 김정은은 어쩌면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살 수 있는 것과 반드시 죽는 것 중에서 어느 걸 택할 거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고민도 북한은 분명히 할 것이고, 그런 쪽에서 우리는 우리가 약간은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포탄이 안 날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뭐 전략적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럴 때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이 휴가를 계획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강경호 외교장관과 지금 송영우 국방장관이 오늘부터 뭐 휴가를 떠나신다는 막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금 외교안보 사령탑이 여러 가지 좀 불신을 받고 있고,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전문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이분이 사실 통상 전문가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메시지 다르고 오늘 메시지 다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게 뭐 큰 위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어제 NSC에서는 이게 벼랑 끝에 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질 않나. 지금 또 오늘 또 문정인 그 외교안보 특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적대 정책을 그만두지 않으면 북한은 절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좀 북한을 편드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미국에서 대응하는 그런 강도와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안보팀이 대응하는 강도는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객관적 상황이 보면 아까 신 대표님 이야기했지만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휴가는 가야 된다라는 명제가 있지만 그러나 휴가 딴 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휴가 지금 가장 중무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대통령이 무조건 가라고 그런다고 해서 또 떠난다는 것 자체가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위기감이 있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북한과 이 미국 강대강으로 치닫는 군사적 압박, 미국의 철벽 방패가 어떤 게 있는지 군사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펴나가고 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IRBM이나 ICBM 같은 경우도 다 이 전략군에서 개발한 것이고 특히 이 김낙겸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이 상당한 발전순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가장 핵심적인 측근으로 이제 부상을 했고 그 김낙겸이 직접 이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제 괌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즉 이제 뭐 다른 어떤 관계자가 아니라 실제로 로켓을 관장하고 있는 사령관이 저렇게 구체적인 어떤 경로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의지가 높다.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김정은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김낙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은 꼭 김정은의 의중이겠죠. 그런데 신 대표님, 어제 뭐 구체적으로 뭐 타격 목표, 뭐 거리 다 얘기했습니다만 정말로 18분 만에 괌 포격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 화성 14형을 3,700km 고도까지 올렸다가 이제 한 980km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총 비행 시간이 한 40여 분 된다고 하죠. 따라서 그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위로 올라갈 때 속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천천히 올라갔다가 그 어떤 그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 가서의 비행은 마하 7에서 마하 8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비행을 하다가 내려 꽂을 때 또 중력 가속도가 더 붙어서 더 빨리 떨어지거든요. 아하. 따라서 한 3,300km를 비행을 한다고 하지만 올라갈 때 상승할 때는 시간을 좀 잡아먹지만 비행할 때는 마하 7, 마하 8 그러니까 시속 한 8,000km에서 9,000km 정도로 날아가니까 17분여 만에 괌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데 일각에서는 8월 중순으로 시기를 못 박은 것이 좀 여지를 열어놓고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는 중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체로 하는 분석 중에 그 분석이 제일 높게 이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또 자기들의 그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장이 뻥카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 과대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런 게 하나 이제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로 두 번째 분석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실제 행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이렇게 김정은 직접 하고 결정하자 하는데 총사령관이 꼬리를 내렸다. 큰일 나죠. 그래서 미국이 한 보름 내에 획기적인 어떤 제안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저희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사실적인 저는 뭐 대표님 진짜 저희 뭐 겁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고 진짜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사실 뭐 강대강 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설전 얘기했지만 오늘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엔 더 셉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Let's see what he does with Guam. He does something in Guam. It will be an event the likes of which nobody's seen before. What will happen in North Korea? You'll see. You'll see. And he'll see. He will see. It's not a dare. It's a statement. 미국이 저렇게 호언장담하는 걸 제가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미사일이 괌을 향해 발사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오른쪽에 준비한 걸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철벽 방어 얘기인데 아까 18분 정도 신 대표님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속도가 똑같은 게 아니라 천천히 가다가 훅 날아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미국의 철벽 방패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 이걸로 그 북한의 화성 12형이 충분히 요격 가능하다. 맞습니까? 일부 맞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SM3가 지금 뭐 도표에도 만들어놨지만 사거리가 한 1,000km, 여객고도 500km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거리 한 700km 정도 돼요. 예. 여객고도는 500km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3,300km를 비행해서 날아가려고 하면 아마도 저 미사일이 최소 1,200km 이상 또는 여객을 피하려고 하면 지금 한 6,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판단되는데 화성 12가 그러면 3,300km만 날아가면 되기 때문에 연료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각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여객고도가 500km 이상은 SM3가 못 올라가는데 그보다 더 높은 지역으로 해서 동해 상공을 지나간다든지 또는 그 괌 직전에서 갑자기 급강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SM3가 아, 잠시만요. 이 고도, 이 포물선을 이 SM3가 뭐 괌하고 한국 상국 태평양 어딘가에서 요격을 각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각이 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이지스함이 북한 지금 뭐 심포 지역쯤 된다고 지금 분석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해역하고 가까운 공해상으로 가서 아예 북한하고 아주 가까운 공해상으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미사일이 딱 뜨면 이제 바로 SM3를 쏴서 SM3가 하늘로 따라 올라가면서 그냥 격추시켜 버리는 게 가장 확률이 높거든요. 원래 SM3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북한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괌 쏘려고 안 했다. 우리는 또 지금 그 실험한 건데 왜 우리를 또 이렇게 이거는 군사 공격이다 우리에게 대한 그렇게 지금 북한이 또 오리발 내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반격을 하려고 하면은 괌 인근에 뭔가 떨어질 때 액션을 보여야 자 우리는 공격받았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뜰 때는 미국이 때리는 건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그때가 사실은 제일 확률 높은데 그럼 그때는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 꽂을 때 해야 돼요. 중간 비행 단계에서는 못 해요. 또 교묘한 게 일본 히로시마현을 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히로시마현에 일본의 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제4 호위대군. 요거 지나갈 때 여기 일본을 지나가잖아요. 예, 히로시마에 쿠레라고 있는데 그 쿠레에 일본의 제4 호위대군 거기에 또 이지스함이 2척이나 배치돼 있어요. 웃기면서 지나가는 거죠. 어떻게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 미사일 막는다고 이지스함 8척에다 갖다 놓고 했는데 예.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제 비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내려 꽂을 때 과연 이 SM3가 그 마 15 이상으로 내려 꽂을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방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0.0001%의 확률을 막을 수 있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확률이 한 60% 정도. 60%. 예, 정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드 또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괌에 이제 사드가 한 개 포대가 있는데 저는 사드는 못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철벽 방패 첫 번째 이지스함이 막을 확률이 저기는 뭐 99.99%인데 60% 정도로 봤다면 자, 정확하게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예. 이 이지스함의 SM3가 그동안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한 게 거의 다 스커드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미사일들이에요. 즉 비행 고도 또는 내릴 고는 어떤 속도가 마 7에서 마 8 정도, 많아도 마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대상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SM3 블록 1 아니면 전략군 사령관이 직접 거리, 속도, 탄착점 그리고 비행 경로까지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다 해놓고 이걸 안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양쪽 다 어떤 전략이든지 간에 결국은 미국과의 직접 교습을 이끌어내고 그 교습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략군 사령관인 김낙겸이 직접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와 아주 자세한 데이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총사령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제 결행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사령관이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예. 김정은이 쏴라고 하면 자기는 지금 쏠 준비가 다 돼 있다. 모든 기술적인 준비는 다 돼 있고 다 되어 있다고 총사령관에 보고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8월 중순 이후라고 하는 것이 8월 22일 날 UFG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한미연합 훈련. 그렇죠. 한미연합 UFG 군사 훈련을 하는데 실제 기동을 하고 막 합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김정은을 참수작전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번에 어떤 시뮬레이션 훈련을 할 거예요. 그 UFG 훈련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남았는데 이 일주일 동안 그 북한과 미국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설전을 계속 하겠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북한이 원하는 뭔가 새로 어떤 그 국면 개선될 수 있는 국면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결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굉장히 강하게 지금 던져놓고 미사일 발사할 준비, 기술적인 준비까지 다 해놨다고 총사령관에게 보고했는데
뭔가 국면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사령관이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겁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UFG 훈련하기 전까지 또는 UFG 훈련이 진행되는 중에 그러니까 8월 한 25일, 26일 어간중까지 뭔가 북한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면 김정은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뱉어놓은 말이기 때문에 결행을 해야 된다. 왜냐? 김낙겸은 자기로서 할 일 다 했다 이거죠. 나는 준비 다 해서 총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제 명령만 내리면 한다. 그런데 명령을 못 내리면 어떻게 되죠? 명령권자가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군중 집회, 어제는 10만 시민 집회, 오늘은 군인들 다 모아서 또 군인 집회까지 했는데 이 모든 군인들이 준비 다 했다고 지금 결전하자. 네, 오늘 뉴스특급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저 공이 몇 개인지요. 북한이 괌을 뚫을 확률 미국 말로는 0.000 하여튼 0.1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요. 북한이 괌 타격 발언 이후 한반도의 긴장 수위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의 격양된 반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미국의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지금 강대강입니다. 먼저 북한 잠깐 먼저 다녀오면 신 대표님 10만 명 군중 대회를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많이 하는데 심지어 황병서, 리명수 군수 내부 총출동했어요. 네. 저게 이제 저 군중 대회를 하고 군중 대회는 인민들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군인들이 또 모여서 합니다. 그것은 결국 민, 군 그러니까 그 북한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총력으로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겠다. 결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러니까 뭐 민간인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을 지탱하는 근간이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군인들까지도 지금 최고 사령관의 어떤 결정에 절대 충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 집회를 열 뿐만 아니라 또 김낙겸 사령관이 직접 언론에 등장을 해서 또 대변인이 아니라 전략군이 직접 뭐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 이게 예전에는 이제 전략 로켓군이라고 해서 그 사령관이었는데 2012년도 제4차 전당대회 때 그때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어쩌면서 김정은 시대의 가장 핵심 실세로 부상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 보면 뭐 육해공군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지만 특히 이제 미사일과 핵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원들을 사실은 저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기존의 어떤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 전략군에 대한 비중을